사랑을 흘려보내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저택. 70평이 넘는 넓은 거실에 홀로 앉아있는 김지훈 70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벽에 걸린 대형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했다. 여보. 지훈은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아내 영희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5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 47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끝나버린 그날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했다. 딸랑 마이너스. 현관문 벨소리가 울렸다. 지훈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다. 아버지. 첫째 아들 민호 45세가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의 뒤로 둘째 딸 소영 42세과 막내 아들 준석 38세에 따라 들어왔다. 왜 다들 이렇게 일찍? 아버지,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지훈은 자식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소파에 앉았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호가 입을 열었다.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어제도 가스불 끄는 걸 깜빡들이셨다면서요? 그건 깜빡했을 뿐이야. 아버지, 저희가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소영이 안내서를 꺼내며 말했다. 여기 보세요. 시설도 좋고 또래분들도 많이 계시고. 요양원?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아버지, 우리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준석이 거들었다. 하지만 만약 뭔가 사고라도 생기면. 지훈은 자식들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봤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걱정보다는 다른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다. 안 돼. 절대 안 가. 아버지, 왜 그러세요? 우리가 아버지 위해서 하는 말인데. 너희들 위해서겠지. 지훈가 벌떡 일어났다. 내가 죽어야 이 집이며 재산이며 다 너희 것이 되니까.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민호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다. 우리가 언제 재산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지만 지훈은 이미 알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자식들이 보여준 행동들을.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고 은행 통장을 몰래 들여다보고 심지어 변호사와 상담받는 소리까지 들었던 것을.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실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다. 아내와의 결혼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노란빛으로 발해 있었다. 그리고 맨 뒤 페이지에서 한 장의 흑백 사진을 발견했다. 20대의 자신과 함께 서 있는 한 여인. 미영이었다. 미영아. 지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50년 전 가난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고 헤어진 첫사랑. 만약 그때 미영과 결혼했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이지는 않았을 텐데. 다음 날 오후 강남의 한 카페에서 김씨 3남매가 모였다. 아버지가 완전히 거부하시네. 소영이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부동산 시세로 보면 집값만 80억이야. 여기에 예금이랑 주식까지 합하면 150억은 될 거야. 문제는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거지. 준석이 입을 열었다. 혹시라도 재혼이라도 하시면. 설마 그런 일이야. 소영이 코웃음을 쳤다. 70살인데. 요즘 70대도 젊어. 게다가 아버지는 건강하시잖아.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만약 누가 접근해서 재산을 노린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준석이 물었다. 법적으로 처리해야지. 민호가 차갑게 말했다. 치매 진단서를 받아서 후견인을 신청하든가. 아버지가 치매는 아니잖아. 요양원에서 며칠 지내시다 보면 우울증도 생기고 그러실 거야. 그때 되면. 삼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이미 부담스러운 존재였고 재산은 미리 확보해야 할 자산이었다. 일주일 후 지훈은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부동산 중개업소 차량이었다. 뭐 하는 거야? 집 안에서는 준석이 한 남자와 함께 집 구조를 살펴보고 있었다. 아, 아버지 오셨네요. 준석이 당황한 듯 말했다. 이분은 부동산 전문가세요. 혹시 모르니까 시세 조사를. 당장 나가. 지훈의 고함 소리에 부동산업자가 황급히 나갔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내가 죽기도 전에 집값을 알아보다니.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들이 정말 내 자식들이냐? 아버지도 현실을 인정하세요.
준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사업 실패로 빚이 10억이에요. 제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해요? 그게 내 잘못이냐? 아버지가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이런 방법이라도. 그때 민호와 소영도 집에 도착했다.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요. 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요양원 가시는 게 정말 좋을 거예요. 거기서 친구들도 사귀시고. 안 간다니까? 그럼 이렇게 해요. 소영이 입을 열었다. 요양원 못 가시겠으면 우리 중 한 명이 여기서 같이 살게요. 대신 생활비며 관리비며 다 아버지가 부담하시고. 그게 무슨? 어차피 혼자 살기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돌봐드리는 대신 비용을 받는 거예요. 지우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참담함을 느꼈다. 언제부터 이들이 이렇게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들이 되었을까? 좋다. 지훈가 갑자기 말했다. 하지만 한 달 시간을 줘. 한 달 후에 결정하겠다. 아버지. 한 달이야. 그동안은 나 혼자 있게 내버려둬. 자식들은 서로 눈짓을 나누더니 마지못해 승낙했다. 그날 밤 지훈은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며 지난 날을 돌이켜봤다. 영희와의 47년 결혼 생활은 행복했다.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미영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었다. 1975년 20살의 지훈과 18살의 미영은 같은 동네에 살며 연인 사이였다. 하지만 지훈의 집이 너무 가난했고 미영의 부모는 딸을 서울의 부잣집으로 시집 보내려 했다. 지훈 오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다시 만나요. 미영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만나지 못했다. 지훈은 악착같이 일해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게 되었고 중매로 만난 영희와 결혼했다. 영희는 좋은 아내였고 세 자녀를 낳아 키웠다. 하지만 미영에 대한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다. 가끔 꿈에서 만나는 미영은 여전히 18살 모습이었다. 미영아, 나는 돈도 많이 벌었는데 왜 다시 찾아오지 않았을까? 지훈은 오래된 편지함에서 미영이 보낸 마지막 편지를 꺼냈다. 누런 종이에 바랜 글씨. 오빠, 저는 태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거기서 사업을 하기로 하셨대요. 언젠가 다시 만나요. 평생 오빠를 잊지 않을게요. 며칠 후 자식들의 압박이 더욱 심해졌다. 민호는 요양원 계약서까지 들고 왔고 소영은 집 관리를 위해 가정부를 부르겠다고 했다. 준석은 대놓고 용돈을 요구했다. 아버지, 결정하세요. 민호가 계약서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다. 이 요양원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VIP실로 예약해뒀고요. VIP실 비용이 한 달에 500만 원이네. 지훈가 계약서를 보며 말했다. 그 정도는 아버지 연금으로 충분하죠. 지훈은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는 사랑이 아닌 계산만이 있었다. 알았다. 그런데 그 전에 여행을 하나 다녀오고 싶다. 여행이요? 소영이 놀란 듯 물었다. 어머니와 못 간 신혼여행 말이야. 태국 파타야. 자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다. 아버지, 혼자 해외여행은 위험해요. 민호가 말했다. 누가 혼자라고 했나? 여행사 패키지로 갈 거야. 그래도 이게 내 마지막 여행이 될 것 같다. 그 정도는 허락해달라. 결국 자식들은 승낙할 수밖에 없었다. 어차피 일주일 정도의 여행이고 돌아오면 바로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약속했으니까. 인천공항. 지훈은 작은 캐리어 하나만 끌고 탑승구를 향해 걸었다. 주머니 속에는 아내 영희의 작은 사진과 미영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비행기 안에서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로 이것이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른다. 앞으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승무원의 안내방송이 들렸다. 지훈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50년 만에 미영이 갔다는 그 나라에 발을 딛게 되는 것이다. 방콕에서 파타야까지는 버스로 2시간이 걸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태국의 풍경은 지훈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야자수, 황금빛 불상, 그리고 웃는 얼굴의 사람들. 파타야에 도착한 지훈은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해변으로 나갔다. 저녁 노을이 바다 위로 지고 있었다. 영희야, 우리 이제라도 신혼여행 왔다. 지훈은 아내의 사진을 꺼내 들고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파타야 거리를 걸었다. 온갖 간판들과 오토바이 소음,
그리고 길거리 음식 냄새가 어우러져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걷다가 목이 마른 지웃는 길가의 작은 마사지샵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가게 앞에서 의자를 닦고 있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지훈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미영이었다. 아니, 미영을 닮은 여인이었다. 나이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지만 얼굴형과 눈매가 50년 전의 미영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여인은 지훈을 발견하고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사와디 크랍. 마사지? 서툰 한국어였다. 아마 한국 관광객들을 많이 봐서 배운 것 같았다. 지훈은 넋을 놓고 그녀를 바라봤다. 여인은 지훈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기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괜찮아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말하는 여인. 지훈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당신, 참 아름다우시네요. 지훈의 말에 여인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마저 미영을 닮았다. 고마워요. 제 이름은 누이예요. 이름이 뭐예요? 저는 지훈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누이라는 이름의 여인은 지훈에게 마사지샵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지훈은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으로 그녀를 따라 들어갔다. 마사지샵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타이 전통 장식들과 향초 냄새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타이 마사지 받으실래요? 누이가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마사지를 받으러 온 것은 아니었지만 이 여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누이는 지훈을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깨끗한 타월과 편안한 옷을 건네주며 갈아입으라고 했다. 마사지가 시작되자 지훈은 누이의 손길에 깜짝 놀랐다.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한 손길이었다. 마치 아내 영희가 아팠을 때 등을 주무르던 그 손길처럼. 여기 아픈가요? 누이가 지훈의 어깨를 짚으며 물었다. 조금요. 나이가 있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안 늙었어요. 건강해 보이세요. 누이의 말에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1시간의 마사지가 끝나자 지훈은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얼마예요? 지훈과 지갑을 꺼내며 물었다. 500바트예요. 지훈은 1000바트를 건네주었다. 누이가 거스름 돈을 주려 하자 지훈은 손을 저었다. 팁이에요. 고마워요. 아, 정말 고마워요. 누이의 눈에 기쁨이 가득했다. 아마 팁을 많이 받는 일이 흔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가게를 나서면서 지훈은 누이에게 물었다. 내일 또 와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기다릴게요. 그 다음 날부터 지훈은 매일 누이의 마사지샵을 찾았다. 처음에는 마사지를 받으려는 목적이었지만 점점 누이와 대화하는 것이 더 즐거워졌다. 누이는 한국 관광객들을 상대하면서 기본적인 한국어를 알고 있었고 지훈도 학창시절 배웠던 영어를 기억해가며 소통했다. 누이 몇 살이에요? 35살이에요. 아저씨는요? 70살이에요. 누이는 깜짝 놀란 듯 지훈을 바라봤다. 정말이에요? 60살로 보여요. 지훈은 웃음을 터뜨렸다. 오랫동안 이렇게 마음껏 웃어본 적이 없었다. 사흘째 되는 날 지훈은 누이에게 한국 과자를 선물로 가져왔다. 인천공항에서 산 한과 세트였다. 선물이에요, 누이. 누이는 선물을 받고 무척 기뻐했다. 아, 고마워요. 한국 음식 좋아해요. 그녀는 바로 과자를 하나 꺼내 먹어보더니 엄지를 들어 보였다. 맛있어요. 지훈은 누이의 순수한 반응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자식들은 언제부터 이런 순수함을 잃어버렸을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지훈과 마사지샵에 도착했을 때 누이 옆에 어린 소녀가 앉아 있었다. 12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다. 이 아이는 제 딸 솜차이예요. 누이가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소녀가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다. 지훈은 깜짝 놀랐다. 누이에게 딸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아이가 한국어를 이렇게 잘한다는 것이 더 놀라웠다. 안녕, 솜차이. 나는 한국에서 온 지훈 할아버지야. 알고 있어요. 엄마가 한국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솜차이의 말에 누이가 부끄러워하며 말을 막았다. 솜차이, 조용히 해. 하지만 지훈은 기분이 좋았다. 한국 할아버지라.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따뜻한 호칭이었다. 솜차이 덕분에 지훈과 누이의 소통은 훨씬 원활해졌다. 아이가 통역을 해주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솜차이 아빠는 어디에 있어요? 지훈가 물었다. 솜차이가 누이에게 태국어로 전하자 누이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엄마가 말하는데 아빠는 오래전에 한국으로 돌아갔대요. 지훈은 누이의 사연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20대 초반에 한국인 남자와 사랑에 빠져 솜차이를 낳았지만 그 남자는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 후 12년 동안 누이는 혼자서 딸을 키워왔다. 미안해요, 누이. 지훈과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솜차이가 있으니까요. 솜차이가 제 전부예요. 누이의 눈빛에서 강인함과 모성애가 느껴졌다. 지훈은 이 여인이 단순히 미영을 닮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매력 때문에 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솜차이가 한국어 숙제를 하는 동안 누이와 지훈은 마사지샵 앞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누이, 가족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솜차이의 통역을 통해 누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누이는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던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파타야로 와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호텔 청소 일을 했고 나중에 마사지 기술을 배워 지금의 일을 하게 되었다. 23살 때 파타야에 여행 온 한국인 남자 김진수를 만났다. 그는 한국에서 IT 회사를 다니는 엔지니어였고 누이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며 사랑에 빠졌다. 그 사람이 결혼하자고 했어요. 누이가 솜차이를 통해 말했다. 한국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진수는 누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태도가 바뀌었다. 한국의 부모님이 반대한다는 핑계로 결혼을 미루더니 결국 연락을 끊어버렸다. 전화했지만 번호가 바뀌었어요. 편지도 써봤지만 답이 없었어요. 누이는 혼자서 솜차이를 낳아 키웠다. 다행히 마사지샵 사장완이 도와주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었다. 이제 솜차이가 제 인생이에요. 솜차이 교육을 위해 열심히 일해요. 솜차이는 학교에서 한국어와 중국어를 배우고 있었다. 누이는 딸이 자신과 같은 고생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교육비를 벌기 위해 하루 12시간씩 일했다. 지훈은 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 동시에 어떤 남자가 이런 좋은 여인을 버릴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누이는 정말 강한 여자예요. 솜차이는 당신 같은 엄마가 있어서 행운이에요. 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고마워요. 오랫동안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훈은 누이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일로 굳어진 손이지만 그 안에는 모성애와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지훈은 누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처음에는 50년 전 첫사랑 미영의 모습 때문에 끌렸지만 이제는 누이 자신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누이의 성실함, 딸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 지훈은 이런 여인을 평생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틀 후 지훈은 솜차이에게 태국어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는 태국어로 찬 라쿤이에요. 찬 라쿤. 지훈과 따라하자 누이가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찬 초부쿤이에요. 찬 라쿤은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라는 뜻이에요. 솜차이의 설명에 지훈과 누이 모두 당황했다. 하지만 지훈은 용기를 내어 누이를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찬 라쿤, 누이. 누이는 깜짝 놀라며 지훈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솜차이가 잠든 후 지훈과 누이는 해변을 걸었다. 달빛이 바다 위에 은빛길을 만들어냈다. 누이, 나는. 지훈과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다. 뭐예요, 지훈? 누이가 부드럽게 물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지훈의 고백에 누이는 걸음을 멈췄다. 바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지훈, 저는 나이 차이가 많다는 거 알아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죠. 하지만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아내가 죽은 후로 마음이 이렇게 설렌 적이 없어요. 누이는 지훈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며 갈등했다. 지훈, 저는 솜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마사지샵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예요. 당신은 한국의 부자 할아버지잖아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누이, 당신은 제가 만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아름다워요. 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당신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저는 이미 한 번 한국 남자에게 상처받았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누이, 제게 기회를 주세요. 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한국에서는 김씨 삼남매가 아버지 때문에 발칵 뒤집혀 있었다. 계획했던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었다. 아버지 전화 받지 않으셔. 소영이 초조하게 말했다. 호텔에 전화해봤어? 민호가 물었다. 해봤는데 체크아웃 하셨대. 준석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니 파타야의 여러 식당과 상점에서 결제 기록이 있었다. 뭔가 이상해. 이 금액들 봐. 혼자 쓰기에는 너무 많아. 민호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70세 아버지가 혼자 태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돈을 쓴다는 것은 설마 아버지가? 뭘? 태국 여자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 삼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경악했다. 만약 아버지가 태국에서 여자를 만났다면, 그것도 젊은 여자를 만났다면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틀 후 민호는 파타야에 도착했다. 아버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해서 자주 가는 식당과 마사지샵을 찾아다녔다. 세 번째 마사지샵에서 드디어 아버지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아버지가 한 젊은 태국 여성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어린 소녀까지 앉아 있었다. 마치 가족 같은 분위기였다. 아버지. 민호의 목소리에 지훈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민호야? 너 어떡해? 아버지, 뭐하고 계신 거예요? 민호의 시선이 누이와 솜차이에게 향했다. 누이는 당황한 듯 일어섰고 솜차이는 무서워하며 엄마 뒤로 숨었다. 소개할게. 이분은 누이고 이 아이는 솜차이야. 아버지, 잠깐 따로 얘기 좀 해요. 민호는 아버지의 팔을 잡아 끌며 밖으로 나갔다. 마사지샵 밖에서 부자는 격렬하게 말다툼을 벌였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5년인데 벌써 다른 여자와. 그게 뭐가 잘못됐나? 잘못된 게 아니라. 아버지, 저 여자가 뭘 노리는지 모르세요? 아버지 재산이죠. 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는 모르시겠지만 동남아 여자들이 다 그래요. 한국 남자들 꼬셔서 돈 뜯어내는 게 일이에요. 지훈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사실이잖아요.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짓을 해요? 창피하지 않으세요? 창피할 게 뭐가 있어? 나도 사람이야. 사랑할 권리가 있어. 사랑이요? 아버지, 그게 사랑이에요? 저 여자 나이가 아버지 딸뻘인데. 민호의 말에 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너희들이 나를 요양원에 집어넣으려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버지를 걱정하는 척. 그건 아버지를 위해서였어요. 거짓말. 너희들은 내 재산만 노리고 있어. 부자의 언성이 높아지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누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다음 날 소영과 준석도 태국으로 날아왔다. 삼남매는 호텔에서 대책회의를 열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소영이 한숨을 쉬었다. 일단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겠어. 민호가 말했다. 사립탐정이라도 고용해서 뒷조사를? 그것도 좋은 방법이야. 준석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미 마음을 주신 것 같은데. 강제로 떼어놓을 수 있을까? 해야지 뭐. 우리 재산이 걸린 문제인데. 그날 오후 삼남매는 다시 마사지샵을 찾았다. 이번에는 누이를 직접 상대하기로 했다. 실례합니다. 소영이 영어로 말했다. 저희는 지훈 아저씨의 자녀들입니다. 누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솜차이가 통역을 해주었다. 우리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가요? 민호가 차갑게 물었다. 저희는 친구예요. 누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친구? 준석이 코웃음을 쳤다. 70세 노인과 35세 여자가 친구라고요? 왜 안 되는데요? 솜차이가 화가 나서 말했다.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너는 조용히 해. 소영이 솜차이를 노려봤다.
누이는 딸을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다. 솜차이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뭘 원하는 건가요? 민호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돈이죠? 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니에요. 저는. 그럼 뭐예요? 설마 사랑이라고 말할 건가요? 35세 젊은 여자가 70세 할아버지를? 누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말이 너무 상처가 되었다. 엄마. 솜차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훈의 자식들이 한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자신이 지훈의 돈을 노리고 있는 걸까? 35세와 70세의 나이 차이는 정말 너무 큰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지훈과 마사지샵에 왔을 때 누이는 결심을 내렸다. 지훈, 얘기할 게 있어요. 무슨 얘기? 어제 당신 자녀분들이 왔어요. 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뭐라고 했어요? 그들 말이 맞아요. 우리는 너무 달라요. 나이도 문화도 모든 게 다르죠. 누이, 당신 가족이 행복해야 해요. 쟤 때문에 가족과 사이가 나빠지면 안 되죠. 누이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우리 그만 만나요. 지훈은 누이의 손을 잡았다. 안 돼요, 누이.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하지만 내 자식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요. 그때 솜차이가 뛰어들어왔다. 할아버지, 엄마를 데려가지 마세요. 솜차이는 지훈에게 매달리며 울었다. 할아버지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엄마가 또 울어요. 제발 여기 있어요. 지훈은 솜차이를 안아주며 다짐했다. 이 모녀를 지켜야 한다고. 그날 저녁 지훈은 혼자 파타야 해변을 걸었다. 주머니에서 아내 영희의 사진을 꺼냈다. 영희야, 미안해. 하지만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지훈은 사진을 바다 쪽을 향해 들어올렸다. 고마웠어, 영희야. 47년 동안 좋은 아내였어. 하지만 이제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는 사진을 바다에 띄웠다. 파도가 사진을 가져가며 멀어져 갔다. 안녕, 내 사랑. 지훈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이틀 후 자식들의 강요로 지훈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는 항복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아버지, 이제 정신 차리셨죠? 민호가 말했다. 그래, 정신 차렸다. 지훈의 대답에 자식들은 안도했다. 그럼 요양원 들어가시는 것도, 그것도 생각해보겠다. 하지만 지훈의 진짜 계획은 달랐다. 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변호사님, 재산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요? 집을 팔고 예금을 정리해서 일부는 기부하고 일부는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자녀분들께는 말씀하셨나요? 그들과는 상관없습니다. 제 재산이니까요. 일주일 후 지훈은 자식들을 불러 모았다. 할 말이 있다. 삼남매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드디어 재산 분할 이야기를 꺼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뭐라고요? 민호가 벌떡 일어났다. 집도 팔고 예금도 정리해서 전부 자선단체에 기부할 거다. 아버지, 농담이시죠? 농담이 아니야. 이미 변호사와 상의했어. 소영이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 사랑하죠. 물론 사랑해요. 사랑한다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고 내 재산만 노렸지. 준석이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제발 재산을. 이미 늦어. 지훈은 냉정하게 말했다. 나는 태국으로 다시 갈 거야. 거기서 내 남은 인생을 보낼 거다. 자식들은 패닉에 빠졌다. 150억 원의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법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소영이 물었다. 정신감정을 받아보자. 민호가 제안했다.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이상하다고 판정되면. 하지만 지훈은 정신감정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았다. 의사는 오히려 70세 치고는 매우 건강하고 정신도 맑다고 평가했다. 이런, 완전히 멀쩡하시네. 자식들의 마지막 희망도 사라졌다.
법적으로도 70세 성인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든 간섭할 권리가 없었다. 더욱이 지훈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건강했다. 한 달 후 지훈은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압구정동 집은 매각되었고 은행 예금도 정리되었다. 총 150억 원 중 100억 원은 고아원과 양로원에 기부했고 50억 원은 태국에서의 새 삶을 위해 따로 관리하기로 했다. 자식들은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말렸다. 아버지,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후회? 내가 후회하는 건 너희들을 이렇게 키운 거야. 지훈의 차가운 말에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다. 아버지와는 연을 끊겠어요. 소영이 울면서 말했다. 그래, 그게 좋겠다. 지훈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미 그들에게 실망을 넘어서 원망까지 느끼고 있었다. 인천공항에서 지훈은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바라봤다. 그들은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지훈은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 아버지, 정말 가시는 거예요? 준석이 마지막으로 붙잡으려 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지훈은 출국장으로 향했다. 돌아보지 않았다. 비행기 안에서 지훈은 누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돌아가. 이번에는 영원히. 파타야에 도착한 지훈을 누이와 솜차이가 공항에서 맞아주었다. 할아버지. 솜차이가 달려와 안겼다. 정말 돌아온 거예요? 누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지훈은 파타야 시내의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매입했다. 1층은 한국 관광객들을 위한 숙소로 2층은 자신들의 거주 공간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우리 함께 살 수 있어요? 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솜차이가 기뻐서 뛰어다녔다. 이제 할아버지가 내 아빠야. 지훈은 솜차이의 교육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아이는 총명했지만 경제적 여건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솜차이,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저는 통역사가 되고 싶어요. 한국어, 태국어, 영어, 중국어 다 할 줄 알거든요. 좋은 꿈이구나. 지훈은 솜차이를 파타야 최고의 사립학교에 전학시켰다. 또한 한국어와 영어 과외도 받게 해주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솜차이가 지훈에게 안기며 말했다. 고맙기는 우리 딸인데. 지훈은 솜차이를 친딸처럼 아꼈다. 오히려 자신의 친자식들보다 더 사랑했다. 누이는 그런 지훈을 보며 감동했다. 솜차이가 정말 행복해해요. 평생 아빠가 없어서 외로워했는데 나도 이런 딸이 있어서 행복해.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파타야 해변에 울려 퍼졌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새로운 하루의 시작처럼 느껴졌다.